오늘은 멤버십에서 이제 하기도 했고, 또 텔레그램이랑 트위터 등에 이제 리큐티랑 바이너리 X, 그러니까 LQTY랑 BNX 매매한 거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매 셋업이랑 좀 근거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글로 작성은 간단하게 네이버에 올려드렸었고, 이거를 좀 단계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리큐티 차트이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차트상에서 드리기 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추세선이랑 채널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념들이고요. 먼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좀 흐리게 보이네요. 근데 추세선은 저점이랑 저점들을 연결한 걸 추세선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고점이나 고점들을 연결한 걸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고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추세가 생기는 걸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추세선이 평행하게 나타나는 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세선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채널은 여기 보시면 평행 채널을 그릴 수도 있고 피보나치 채널을 그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피보나치 채널 같은 경우에 미드레벨을 주로 즐겨 쓰기 때문에 피보나치 채널로 해서 채널로 그리는 편입니다. 그냥 추세선으로만 그렸을 때는 사실 추세를 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나와서 되돌려질지를 보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려야 되는 건 맞고, 다른 지지나 저항에 사용되는 근거들이랑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오더블록이 있어서 또는 여기서 주요 고점이 있어서 저항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추세가 하나로 나타날 때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반복될 건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는 채널 또는 추세선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과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 두 개 이상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쐐기 패턴으로 해서 추세선 두 개가 생긴데 안에서 차트의 가격이 흘러가거나 또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삼각 수렴 패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어쨌거나 두 개 이상 있을 때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기 좋기 때문에 추세선과 채널 그리고 추세선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패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널 자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채널을 이탈할 때 리테스트 또는 돌파할 때 리테스트해서 이제 매매를 셋업하는 게 정석적인 건데요. 여기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이 나타나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추세에서 반대 매매로 나타나는 고점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주로 이 추세를 이탈하는 걸 보고 이탈한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컨펌 됐을 때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숏 포지션의 정석이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반전이 될 때의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정석은 하락 추세의 채널이라던가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그 돌파 이후에 다시 그 추세를 RS 플립 돼 있는 추세를 리테스트한 다음에 리테스트에서 컨펌이 됐을 때 불리시 리테스트라고 하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정석적인 이제 매매 셋업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상승이 나타난 다음에 이 정도까지의 고점을 만들었을 때 과연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건가 할 때는 이 채널만 가지고 사실 설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전에 고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같이 볼 때 기본적으로 차트 구조를 볼 때 참고해야 되는 거는 와이코프 이제 패턴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코프는 어큐뮬레이션이라 그래서 축적 패턴이 있고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서 분산 패턴이 있죠. 우리가 고점이라는 걸 나타났을 때 고점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갈 건가 아니면 숏 포지션으로 해서 매도를 칠 건가를 결정할 때 마이코프를 참고하면 좋은 게, 마이코프 자체는 사실은 타점을 잡는 데 참고한다기보다는 이 나타나는 차트의 가격 흐름이나 추세가 이제 고점을 만들고 분산 단계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 추세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 타임 프레임, 큰 타임 프레임에서 본 건 아니고 작은 구간으로 해서 로우 타임 프레임으로 해서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한 거고, 요 정도까지 나타났을 때
이 구간 정도에서 저희는 이제 매도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리퀴티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소우가 나타났고 그리고 업스러스트가 나타나서 이 다음에 UTAD 테스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좀 뒤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여기서 리퀴디티 수입 형태로 긴 윗꼬리가 나타나면 단기간은 하락 유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디스트리뷰션 구조, 즉 분산 구조가 나타난다면 단기간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의 근거로 셋업을 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들어갔었어요. 이 정도에서 들어갔었고 보시면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다가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여기에 보면 긴 윗꼬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업스러스트라고 그러니까 UT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UTAD 테스트가 남아있다라고는 가정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짧은 하락을 먹으려고 들어갔던 매매 셋업이 있고요. 쭉 가다가 쭉 하락했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제 매매 스타일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려고 할 때든 중기든 기본적으로는 크립토 선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권에 도달하면 스탑을 엔트리로 옮겨서 이제 본절 로스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수익 실현을 여기서 일부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만약에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브레이크 이븐으로 마무리되게끔 한 거고 요 캔들에서 브레이크 이븐 됐어요. 보시면 여기 긴 윗꼬리가 나타난 캔들이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이븐이 됐고 다시 매매 셋업을 했을 때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면서 리쿼디티 수입이 한 번 더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UTAD 테스트가 일어난 거고 하락을 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는 1시간 봉에서는 여기 딱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를 할 때 주요하게 참고했던 건 아까 전에도 리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고점에서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한 번 또 리테스트가 나타났었어요. 그 다음에 하락했었고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상승 채널이라던가 하락 추세선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디스코드에서는 설명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진입을 시도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와이코프 디스트리뷰션 패턴 같은 경우는 이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거냐 아니면 분산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냐라는 걸 본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매매를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했던 거는 저희 교육 자료에 보면 이제 스러스트랑 풀백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 여기 고점에서 고점, 고점, 고점 이런 각 고점을 스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러스트의 뎁스라 그래요. 그 길이가 랭스 또는 뎁스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감소한다라는 건 이 추세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된 추세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이 고점까지의 스러스트의 간격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두 번째 고점에서 세 번째 고점까지는 스러스트의 간격이 줄었고 즉 추세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점을 형성했지만 추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이건 디스트리뷰션 구조로 넘어가는 거다. 고점에서 더 돌파할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RSI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었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저희가 요거 할 때 선물 차트도 같이 참고를 했었었는데요. 최근 개발한 지표 중에서 RSI랑 이제 차이킨 머니플로우 차트를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는 거고 제가 여기서 쭉 아까 선물에서 고점 스러스트의 간격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약해졌다라고 판단했었고 여기서 더 약해졌는데 들어갈지 말지를 볼 때 현물 차트 상에서 베어리시한 다이버전스들이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RSI라던가 차이킨 머니플로우 차트를 통해서도 보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은 트레이딩뷰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조금 화질이 선명도가 떨어지네요. 이거 다 네이버에 있는 자료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이버에 트렌드라인 리버설 패턴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되시고 프라이스 섹션 섹터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채널에 대해서랑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고점과 고점이 형성되면서 갈 때 스러스트가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거를 거리를 잴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의 각도가 점차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고점까지를 뚫는 강도, 이제 돌파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채널상에서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브레이크아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채널에서 반전이 나타나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때의 정석적인 부분은 돌파가 확실하게 일어났을 때라는 걸 표시를 한 거고요. 저희 여기서 보면 고점이 오히려 로얼 하이로 이어지면서 낮아졌죠. 그래서 추세선의 각도가 추세가 반전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쯤에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 패턴을 만약에 그냥 활용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했죠. 이탈한 다음에 이게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냥 채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채널 이후에 하락 추세선도 생겼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도 리테스트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리테스트 할 때 일시적으로 바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는 캔들의 움직임이 약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하락을 나타났다가 하락을 되돌릴 정도의 양봉으로 해서 이 음봉들을 감쌌다라는 의미는 한 번쯤은 수익 실현을 더 높은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UT가 이 앞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디스트리뷰션의 전형적인 차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 UT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까지 나타나는 UTAD 테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를 하고 또 리테스트 과정에서 스탑 헌팅을 시키기 위해서 휩소 구간을 주는 거죠. 좀 일부러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위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디스코드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리테스트를 할 때 그냥 지정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채널 리테스트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리테스트 할 때는 강한 힘으로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매도 포지션 기준으로는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난 다음에 윗꼬리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매도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리쿼디티 수입이 나타났고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이쯤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지정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SR 플립으로 돼서 플립된 레벨을 저항 레벨을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개념을 결국의 개념들은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설명드리자면 스윙 페리얼 패턴이에요. 채널이 이어지면서 간다라는 건 채널이든 아니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으로 만들어진 패턴이든 간에 어떤 범위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돌파나 이탈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플립된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정석적인 거는 이탈할 때 리테스트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윙 페리얼 패턴을 이용해서 들어갈 때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고점을 높이는 추세였다면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락 추세선이 생기면서 이 채널에 대해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스윙 하이로 가다가 페일리얼 패턴이 나타났고 이 가격은 스윙 로우로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널을 보면서 채널을 작도하면서 추세를 그렸고 그 추세 속에서 추세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 보면서 디스트리뷰션 구조로 생각을 했고 디스트리뷰션 구조에 나타나는 중요 구간들을 좀 봤겠죠. 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스윙 페일리얼 패턴이 나타났을 때 들어갈 건지 또는 채널 내에서 스윙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갈 건지를 계속 생각하던 중에 오히려 로월 하이가 나타나면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자 근거는 얼마 전에 한번 실전편으로 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울프 웨이브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 울프 웨이브라는 패턴은 파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임펄스로 해서 상승이라던가 하락 임펄스가 나타나고 나면 하나의 파동이 가진 힘이 종결이 되고 그 파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격을 되돌리는 회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울프 웨이브에 들어간 패턴의 근거가 채널 내에서 스윙 페리얼 패턴으로 해서 스윙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된 지점에서
이게 파동의 종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스윙 페일리어 패턴을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패턴인 거고요. 여기선 사실 울프웨이브가 적용된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 파동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고 오히려 이미 고점이 낮아진 거라던가 다른 근거들에서 충분히 하락이나 매도를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개별적인 차트에서의 진입 근거였고요. 조금 이따가 매크로 시황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여튼 상승 채널로 나타날 때 안에 내부 파동을 살펴본 다음에 이게 파동이 임펄스가 종결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울프웨이브의 패턴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RSI라던가 아니면 다른 프라이스 액션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근거가 중첩되면 좋겠죠. LQTY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 방송 때문에도 여기는 진입을 안 한 거긴 하지만 디스코드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 리쿼디티 스윕을 보면서 리테스트를 보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매매를 할 때 이번에 매매 셋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디스코드 내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의 분들이 매매하실 때 한번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락할 때까지 쭉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게 스탑을 건드릴 때까지 지켜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게 이어가는 추세가 없어요. 애초에 수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와이코프의 축적이나 아니면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낮 동안에 열리거나 밤 동안에만 열리면서 기간이 짧기도 하고 차트의 패턴이 형성되어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시총이 무겁은 경우들 같은 경우엔 세력들이 그런 차트 움직임을 바로바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매매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매매하는 게 수익이 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을 선물로 매매를 할 때는 수익이 날 때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빨리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권에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 매도 포지션 기준으로 여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어떤 중요 지지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탈하면서 수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또 나타날 것 같은 구간이 있다 그러면 분할 수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를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어갔다고 했었고 여기서 수익 실현들을 계속 했지만 만약에 리스크를 제거 안 했으면 여기는 손실 구간이 됐었겠죠. 그런데 손실 구간이 안 되고 우리는 남은 비중을 여기서 브레이크 이븐으로 본절 로스가 된 다음에 다시 진입을 했던 거고 특히 이런 고점을 형성 중인 차트에서 매도 포지션을 셋업할 때 이런 리스크 제거가 중요한 게 요번에 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수익권이 되면 빠르게 일단 리스크 제거를 하고 유의미하게 수익 실현을 할 정도가 되면 수익 실현을 해라. 그런데 이런 주요 상단이라던가 추세선이라던가의 저항 구간들을 보면서 브레이크 이븐 됐을 때 이 포지션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포지션만 아마 3번, 4번 시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트 굳이 계속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차트를 분석하고 여기서 계속 수익을 낸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매크로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크립토 시장이 또 이 차트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분배가 나타나는 차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른 추세가 명확하지 않게 갑자기 변동성이 위아래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코인을 건드리면서 대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의 명확한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권장을 드렸고 그래서 많이들 수익 실현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이런 브레이크 이븐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연 내가 이 분석한 차트에서 같은 기준을 계속 활용할 거냐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이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요 고점이랑 요 상승 채널의 추세선을 기준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이븐이 됐을 때는 이미 추세선 자체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기가 어렵죠. 너무 구간이 머니까. 그래서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일시적인 리쿼디티 수입이 바로 나타나면 같은 들어갔던 엔트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UT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UTAD 테스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브레이크 이븐이 된 다음에 여기서 계속 굴러가는 횡보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건 명확하게 UTAD 테스트가 한 번 더 높게 스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걸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맞지만 엔트리 자체를 변경시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BNX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리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다가 바로 브레이크 이븐 된 데서 바로 리퀴디티 수입이 나타나서
제가 브레이크 이븐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시 들어가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BNX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UT로 보고서 들어갔었고, 제가 멤버십 분들이랑 매매했을 때는 여기 정도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 정도에서 매매를 해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브레이크 이븐이 됐어요. 근데 이 브레이크 이븐 됐을 때 아까 이쯤이었다 그러면 지금 엔트리를 여기로 높여버렸었잖아요. 이것도 지금은 브레이크 이븐 되고 방송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방송으로 온 포지션인데요. 이때 보면 여기보다 엔트리를 확 올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에서 엔트리가 브레이크 이븐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UT가 여기 있고 UTAD 테스트가 나타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높은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엔트리가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되는 선으로 간 거죠. 근데 BN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엔트리였다 그러면 이 추세에 맞춰서 엔트리를 변경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차트에서 매매 셋업을 할 때 브레이크 이븐 시 두 개의 엔트리가 달라지는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저점이 낮아지던 추세였다. 거기서 만약에 내 엔트리를 건드리면서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 그래도 거기서 UTAD 테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여기는 저점이 내가 들어간 엔트리에서 높아지는 추세였다. 즉 UTAD 테스트가 일어나더라도 여기 UT보다 훨씬 높은 데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내 엔트리를 건드리는 게 UTAD 테스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높은 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 고민했던 건 BNX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음펀비가 굉장히 늘고 있었고 미결제 약정이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스퀴즈 시키면서 숏 스퀴즈로 밀고 올라가면서 UTAD 테스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즉 쭉 상승시키려고 올라간다라기보단 여기서 숏 포지션들을 다 터트리고 거기서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하락을 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리쿼디티 수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쉽게 말하면 다음 매도 포지션에 엔트리 셋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레이크 이븐 됐을 때보다 더 높은 곳을 엔트리 셋업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에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OI랑 이런 미결제 약정이랑은 코에널라이즈라고 있고요. 저희 글 들어가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라던가 아니면 CVD 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 쓸 수 있는지 각각이 어떤 건지도 글로 다뤄놨으니까 그건 자세히 거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채널에 대해서 추세선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채널의 기본적인 돌파나 이탈의 매매는 리테스트가 정석이다. 근데 이런 리테스트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기 전에 채널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닐지를 마이코프 패턴 같은 좀 더 큰 구조를 보는 차트 패턴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게 좋고, 또 고점이나 고점, 저점이나 저점의 간격이라던가 어떤 뎁스, 그 다음에 그걸 이은 추세선의 각도 변화를 통해서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음은 채널 내에서 스윙 밸류얼 패턴으로 해서 고점에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채널을 아예 이탈했을 때 들어갈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기준은 채널 내에서 파동의 종결로 볼 수 있는 임펄스가 완료가 되었는지 또는 채널 내에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미 추세가 변하고 있는지 등을 각각들을 다 살피면서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채널에서 반전이 나타날 때는 리테스트에서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거지만 여기서 스윙 밸류얼 패턴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 SFP 패턴을 이용한 매매도 하나의 방법이고 울프웨이브 패턴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리퀴트랑 이제 BNX랑 같은 경우에 매도 포지션으로 해서 두 개만 어제 오늘 운영했던 이유는 우선은 테더 도미넌스 때문에가 좀 크고요. 텔레그램이랑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저희가 롱 포지션으로 해서 수익을 봤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위에서부터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는 구간이고 여기서 LTF, 그러니까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단기간 정도를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추석쯤이었을 거예요. 하락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롱 포지션 위주로 세팅을 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많이 봤던 거고요. 하나 미리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수급이나 추세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저는 테더 도미넌스랑 토탈 차트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 두 개는 각각이 다른 게 테더 도미넌스는 쉽게 말하면 거래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코인을 팔면 테더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반대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테더를 사용해서 사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코인을 파는 추세가 많아지면 테더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는 건 테더의 비율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내부에서 코인을 거래하면서 매도할 확률이나 매도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건 그래서 크립토의 약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테더를 활용해서 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에 테더의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100% 맞는 개념은 아닌데 오히려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나타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을 해서 롱 포지션을 세팅을 했었던 거고, 이때 알트 롱 포지션을 여러 개를 했어서 추석 때 매매를 많이 했었고요. 여기서 요 베어리시 MSB, 즉 명확하게 다시 약세 구조로 넘어간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디스트리뷰션 구조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걸 뚫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LPSY, 립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뚫고 올라갈 때는 이 구간에서 디스트리뷰션이 짧게 한 과정을 끝 마쳤고 다시 상승 추세로 테더 도미넌스가 뛰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낫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돌파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롱 포지션을 거의 안 했어요. 요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한 번 정도 했었고, 여기는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로 바뀐 추세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매도해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요. 이런 테더 도미넌스가 내부에서의 수급을 의미한다 그러면 토탈은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테더든 뭐든 다 포함해서 토탈이 아마 128개 또는 129개의 시총일 건데, 이런 토탈 1, 2, 3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외부 수급이 외부에서부터 크립토 시장 내로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나가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전쟁이라던가 기타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고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급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맞춰서 토탈이 줄고 또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토탈은 줄어들고 있었고 테더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비트 도미넌스는 잠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기가 잠깐 동안 이더리움이랑 이제 알트가 조금 올랐던 구간이고 다시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토탈이 줄고 있는데 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크립토 시장 내의 안전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수급 자체가 줄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 내에서도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기에는 트레이딩 하기에는 무서우니까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죠. 즉 알트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으로 몰릴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면서 쉽게 말하면 비트가 수급을 흡성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알트는 그에 따라서 블리딩이 나타나면서 쭈르륵 흐르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최근 어제랑 오늘은 숏포지션 우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디스코드에서 설명드리고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한 거고, 그 중에서 매매를 여러 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고점을 만들고 분산 구조에 나타나는 것들이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먹진 못하지만 대략 5% 정도라던가 주요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 셋업을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먹고 또 여기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 세 번 정도는 이제 우리의 1대1 정도는 먹어 들어갔던 거거든요. 손익비가 좋게 나오는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이미 하락이 나타난 코인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리퀴트랑 바이너리 X를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두 개의 거래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매크로를 그렇게 이해해서 숏 포지션을 설정을 했고, 숏 포지션을 설정할 때 이런 고점을 만들고 있는 추세에서 어떤 근거들을 보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들 있으신가요? 채팅 적어주시는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라이스 액션이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다양한 패턴이나 근거든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승 채널 하나를 그려놓고도 SFP로 스윙 밸류얼에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탈에서 들어갈 건지 이런 걸 결정할 때 벌써 고점과 고점의 어떤 추세 변화라던가 아니면 업스러스트에서의 추세 강도 변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그 안에서 파동의 종결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파동이 진행 중인지 이런 걸 보듯이.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 그런 거 뭐 사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그만큼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크로를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매크로 경제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매크로 자산 수급, 금리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고 그거 자체를 전반적인 추세에 활용하는 편이고 그 상태에서 토탈이나 도미넌스 이런 것들, 테더 이런 걸 이용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일치되는 방향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 방향에 맞춰서 롱을 포지션 델타를 높일 건지 숏으로 포지션 델타를 높일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디스트리뷰션 구조일 수도 있고 리어큐뮬레이션 구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디스트리뷰션으로 진행되다가도 리어큐뮬레이션인 것처럼 돼서 상승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매크로적인 이유 때문에도 추세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트리뷰션 구조인 걸로 고민을 해서 여러 근거가 중첩돼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리어큐뮬레이션 구조인지를 찾는 것보다는 수익권으로 도달했을 때 리스크를 제거해서 다음 변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즉 손실을 안 볼 수 있게 본절 로스를 간다든지 그 본절 로스 다음에 이게 아직은 디스트리뷰션 구조가 진행 중인데 내가 조금 엔트리가 좋지 않아서 스탑이 나간 건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디스트리뷰션 구조랑 리어큐뮬레이션 구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 보면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이건 리어큐뮬레이션이야 라고 자기 세뇌하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와이코프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차트 패턴에서 이게 사이클을 보려고 하는 거지 얘 자체가 타점이 되진 않아요. 타점을 잡는 것들은 여러 다른 근거들이 중첩될 필요가 있어요. 피보나치 비율이라던가 추세선에서의 지지라던가 아니면 뭐 파동에서의 파동 간의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세부 카운팅이라던가 이런 걸 다 보면서 세부 타점을 잡는 게 좋고요. 뭐 하모닉 패턴이나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구조랑 리어큐뮬레이션 구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근거랑 중첩시켰을 때 이게 하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상승을 봐야 되는지 다른 근거와 함께 보는 게 중요하고 그 근거들이랑 중첩해서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대응이 더 중요한 거다. 리스크 제거를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수익권 도달하면 그게 내 본절을 털고 더 많이 하락하더라도 그래서 수익을 놓치더라도 손실을 제한해서 다음 기회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본입니다. 수익을 크게 봐서 잘 된 분들도 있죠. 뭐 유튜브든 어디든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 기준으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기준으로 하면 손실을 보고 나서는 그 손실을 회복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15% 정도 손실이 나면 17% 원금을 회복하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95%를 잃으면 1900%인가 생겨야 그거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안 그래도 디스코드에서도 한 번 더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0%, 15%까지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원금 회복이. 그런데 요 이하로 내려가면 50% 이러면 2배 복구해야 되는 거고 95% 가면 1900%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트레이딩 같은 걸 많이 권장을 드리는 거고 1%로 손실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두 번의 거래에서 20%, 30%가 털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질문 주셨던 디스트리뷰션이랑 리어큐뮬레이션, 리스크 관리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매할 때는 분봉으로 보냐, 시간봉으로 보는 거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저는 주로 처음에 시작할 땐 탑다운으로 해서 봐요. 어떤 개념이냐? 만약에 리퀴티를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상승 구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승 구조에서 여기서 하락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저항을 봐야 된다거나를 할 때 앞에 차트를 봐야 되니까 앞에 차트를 볼 때는 뭐 주로 일봉이라던가 근데 주봉까지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에서 주봉까지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2일, 3일 안에 거래가 끝나는 편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고점 하나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고점 그릴 때 이때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고점이었고 이 이전에 나왔던 애들이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거래는 사실상 이 매물이 많이 위치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여기를 기준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봉에서 분석을 한 거고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거래량 하락하면서 여기 이런 데서 스프링을 만든 거죠. 스프링 만든 다음에 상승 구조로 간 거고 이게 쭉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승을 이어가든 말든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등에서 이 차트가 다 보인다 그러면 그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도하기 편하게끔 탑다운으로 해서 내려가서 4시간 봉에서 끝내고 작도를 끝내고 매매할 때도 있고 또는 1시간 봉 정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도를 하고 나면 디스코드에서 리쿼디티 수익 같은 강한 게 나타나면 5분 봉이나 10분 봉 같은 거 보고 거기서 추세 전환되는지 보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도는 끝내서 주요 구간들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실제 추세가 터질 때 진입할 때만 이제 5분 봉이나 10분 봉, 30분 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17년 차트부터 비트코인을 보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이미 거래가 끝나면서 사이클이 다 종료되어 있는 것까지 내가 챙기면서 작도를 해봤자 그게 지금 현재 거래하는 거래에는 단기 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전 만약에 지금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직전 고점까지를 볼 건지를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 관찰해서 작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들을 작도할 수 있는 로우 타임 프레임을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매매 들어갈 때는 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매매 타점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 이미 실제로는 거의 한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는 대략적인 구간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디스코드에서 제가 올려드릴 때 뭐 1.5달러부터 해서 1.7, 뭐 5달러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이런 경우로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대략적인 구간은 나타났는데 그거를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분봉까지 다 잡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직접 보면서 대략 그 구간 안에서 평단가가 유리하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각도랑은 사실은 오늘은 이거 질문이 정말 너무 많았어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강의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쨌거나 사실 솔직하게 디스코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랑 그 차별화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강, 2강, 3강까지 1강이 캔들 다뤘고요. 2강이 지지 저항에서 추세선 채널이랑 다뤘고 3강이 피보나치랑 ABCD 패턴 기초를 다뤘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내에서는 일주일에 한 강씩 진행을 하고 있고 가끔가다 시황이라던가 좀 전반적으로 질문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걸 글로 작성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적 여유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전체 공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엄청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그거 배운 걸 다 써서 직업을 하진 않지만 직업을 하나 가질 때도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돼서 어느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트레이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자동적으로 공부를 된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랑 멘탈 관리고 후보자일수록 처음부터 아까 어떤 분이 제 그릇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채팅으로. 근데 제가 소주잔 정도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소주잔이든 작은 그릇이든 계속 만들어 봐야 그래야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부터 큰 돈 벌려고 큰 돈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 안 하면 날아가는 것도 큰 거예요. 재료가 다 날아가요. 근데 처음에 잘할 줄 모르겠을 땐 작은 거부터 여러 번 만들면서 재료를 잃어도 다음 게 남아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단위로 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 200만 원 단위로 거래를 늘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단위로 늘려보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비율적인 부분으로 비중 관리를 해서 손실률 자체를 좀 줄이는 거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시드가 정말로 늘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해보시니까 효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팀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선물 시장이 좋은 거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손익비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손익비만 맞게끔 거래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익 이상을 가져갈 수 있고 그게 복리 적용이 된다는 거죠. 추세 매매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랑 역추세 매매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일단은 추세를 일치시켜서 매매를 할 때는 매크로적으로도 상황이 다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알트코인 하다가 차트가 정말 좋아요. 근데 매크로가 숏 포지션이 유리한 상황이고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알트 포지션이 세력이 아무리 위로 올려놓으려고 해도 그거는 세력이 그냥 먹고 이탈하는 정도로 끝나요. 추세 매매에서 그걸 따라가려면 그 코인의 추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게 일치됐을 때 그걸 따라가야 된다.
코인에서 하나의 개별 코인 차트에서만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도 결국에는 위험자산 시장이고 그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탈과 같은 외부 수급이나 테더 도미넌스 같은 내부 수급을 다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비트 도미넌스, 이더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를 보면서 그 안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비트, 이더, 개별 알트 이런 식으로 그룹화 시켜 놓잖아요. 그룹화된 거가 어떻게 수급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지 즉 토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ETH, BTC 차트가 강세예요. 그러면서 토탈 2, 3가 토탈 1보다 증가 추세가 좋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이거는 외부에서부터도 수급이 들어오고 이더리움이 견인하면서 개별 알트를 끌고 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지만 않다 그러면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이더리움이라던가 개별 알트에서 좋은 추세일 때 추세를 쫓아가도 됩니다. 반대로 토탈 다 망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오르고 있는데 개별 알트 차트가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는 지금 리퀴티나 아니면 BN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런 차트들 중에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찾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업비트는 할 때도 있는데 잘 안 해요. 업비트는 저희 팀이 요새 이제 지표 개발이랑 자동 매매할 때 이제 포워드 테스팅이랑 이제 하려고 쓸 때 좀 많이 쓰고 현물 시장은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알트를 찾으려다 보면 쉽게 말하면 업비트는 롱밖에 못 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역추세로 하락이 나오면 그걸 복구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려면 그만큼 시드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근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손익비만 맞으면 일정 시드만 넣어놓고 거기서 레버리지랑 스탑을 활용해서 손익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을 넣냐 1000만 원을 넣냐를 가지고도 이 손실을 갖게끔 맞출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인 거고 손실 비율이 동일할 때 업비트는 손실액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차트를 주로 기준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추세 매매, 추세 매매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전반적인 추세를 다 같이 이해해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 매매는 저희가 이제 지표들을 활용하면 지표를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볼륨 얼러트를 올려드려서 그것도 봇을 걸어서 디스코드에는 계속 200% 올랐을 때, 500% 올랐을 때 이런 것들 띄워드리는데 그런 지표를 만들면 그 지표를 가지고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전략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전략 테스터 같은 데서 짤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 테스트를 돌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수익, 총수익, 총손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백테스팅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업비트에다가나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 데다가 자동 매매를 걸어서 그걸 포워드 테스팅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수익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동 매매 자체를 다 믿고 거래를 하려는 건 아닌데 왜냐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자동 매매는 대신 매매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지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전보다 거래량이 터졌을 때 아래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음봉이 오히려 양봉보다 음봉일 때 이제 배열 위기라 그러거든요. 약세인데 긴 윗꼬리가 나타날 때 여기서 들어가게끔 매수를 걸어놓고 위에서 일정 조건에서 팔게끔 시켜놓으면 수익이 몇 시간 봉 기준으로 수익이 나는 것들이 생겨요. 그걸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백테스팅을 해서 실제로 수익률이 어떤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동 매매를 포워드 테스팅을 해서 실제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치하면 거기다가 일정 시드를 넣고 거래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손매매가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 자동 매매는 금액을 크게 넣거나 그러면 슬리피지가 생겨서 거래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라서 자동 매매로 무조건 돈 벌어드립니다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나중에 같이 하는 분들이랑 조금 뭐 시드 5% 정도라도 넣고 조금씩이라도 수익률이 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개발해 보고 있고 지표들을 개발한 건 손매매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그 손매매할 때 활용하는 지표들 개발하는 김에 그거 가지고 전략을 짜보면서 자동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 거래소의 리스크도 커지고 바이낸스 거래소도 리스크가 커지는데 시드를 저는 엄청 크게 가져가진 않아요. 왜냐면 뭐 본업도 있고
저희 팀이 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서 저희가 더 수익을 보는 것도 있고, 배우는 거라던가 가르치는 거나 자료화 만드는 게 솔직히 조금 많이 자신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왔고, 논문 작성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것도 또 저희의 나름의 동기부여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화를 만드는 게 재밌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10억, 100억, 뭐 엄청 시드를 많이 굴리시는 분들처럼 굴리려면야 굴리겠지만, 그랬을 때는 멘탈 관리나 본업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하는데 투자나 트레이딩으로서의 경제적 수익도 얻으면서 정말 나중에 큰 돈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간다라는 게 느껴질 때까지 자료도 만들고 더 성장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드를 늘려서 할 수 있을 텐데, 주식 선물이 아니라 코인 선물에서 거래소 리스크가 FTX 때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다가 큰 돈을 넣어놨다가, 엄청 큰 돈을 넣어놨다가 만약에 그걸 빼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거기서 멘탈 관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는 편에서 시드를 조절하는 편이고요. 혼자 치료 중에는 저희는 팀이어서 조금 서로 이게 보완이 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혼자 보기 전에, 혼자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해요. 매매를 안 하거나, 멘탈 관리, 리스크 관리 글을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걸 못 보는 단계면 제가 생각한 스탑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수익을 못 보고 조금 잃더라도 훨씬 타이트하게 스탑을 걸어놓고 일을 하러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탑조차도 두 층, 세 층 이렇게 나눠서 걸어놔요. 슬리피지로 털릴까봐, 안 체결될까봐. 그래서 멘탈 관리랑 리스크 관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 이유는 이번에 추석 때 저희 멤버십 분들 중에 뭐 10년치 구독료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부모님 추석 선물로 80인치 TV 놔드린 분들도 있고 이런데, 추세가 터지면 금방금방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추세는 한두 번씩 계속 터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추세가 안 터지는 장에서 위아래로 털리면서 손실 제한 안 하고 20% 30% 털리니까, 아, 나 이거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이러면서 원금 복구 심리가 발동하고 무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50% 정도에서 그만하면 그나마 똑똑하신 분이고 다행인 거고, 아니신 분들은 청산 당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런 것만 안 하고 꾸준히 멘탈 관리하고 쌓아가면 수익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추세 터지기 전에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보면 추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코인 2개 가지고 계속 시도하면서, 그러면서도 1할 트레이딩을 했는데 여기서 한 4할 먹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1할을 1% 시드라고 생각하면 4할 정도를 먹었다 그러면 4%가 증가한 거야. 내 시드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400만 원이 증가한 거고, 내일은 이제 1억 400만 원 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채로 또 1%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업이고 자신이 정말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시드가 굉장히 커서 1% 자체가 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너무나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 분들은 그걸 적용하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다른 차트나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대략적으로 채널이랑 고점이랑 왜 이 매크로에서 매도를 생각했는지, 이 차트에서 매도를 어떻게 봤는지, 브레이크 이븐 다음에 어떻게 다음 포지션을 가져갔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이해 가시죠?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한 번쯤은 네이버에서 교육 자료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질문 나온 거 말고는 편집이 가능한 부분들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영역 자체가 용어가 한국보다 외국이 자료가 많아요. 외국 가가지고 영어 단어가 생소하다라고 말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트레이딩이, 또 크립토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만 하는 시장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오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맞춰서 같이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영어나 아니면 용어도 약어 정리집 같은 것들을 올려드렸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고 돈 벌려는 거 솔직히 욕심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